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덧 60대에 접어든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슴으로 키운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혼주자리에 처음 앉았는데요. 그때 신부 엄마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지금도 사돈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도 그럴 게 결혼한 제 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정말 훌륭하게 커서 자기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하니 가슴이 벅차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떨지 않고 울지 않으려 청심환도 챙겨 먹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록새록 저희 아들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컸다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자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부디 저 엄마 주책이네 하지 마시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제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요. 남편의 사업이 제법 잘 되어 한때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살았어요. 기사님도 있었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는 이모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주변 여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어쩐지 저는 가진 게 많았음에도 외로웠었는데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정을 주고도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누굴 새로 사귀는 것도 저에겐 늘 반갑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와중에 임신도 되지 않으니 늘 우울했었죠.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지금처럼 정밀한 검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서 저만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남편이 돈을 제법 잘 버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가진 유세를 하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 만나 호강하며 편하게 살면서 애도 하나 못 낳냐? 아휴,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남들 둘셋이나 낳는 동안 뭘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100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남편의 사업이 회사 내부인의 횡령과 기술 유출로 망하게 되었고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정말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 빚잔치를 벌였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친구, 친척 누구 하나 망한 저희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잘 살 때 용돈 넉넉히 받던 시어머니가 200만 원 해준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손을 벌릴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미국에 있는 형님네로 가시면서 저희와 연락을 끊어버리셨는데 돈 앞에서는 천륜도 부질없더군요. 그때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잘 나갈 때는 우리 사위, 우리 형부, 우리 매형 하던 친정 식구들이 제가 돈 얘기 한번 한 이후로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그때 처절하게 느꼈죠. 우리 부부에겐 서로밖에는 없다고요. 그리고 없으면 없지. 더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주시고 떠난 그 200만 원으로 반지하 월세를 얻어 저희는 살기 위해 아둥바둥 거렸어요. 남편은 매일 일자리를 구하러 새벽부터 나갔고 저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길거리 전단지마다 가져와 전화를 돌려봤는데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를 동네를 걸어다니는데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는데 시간은 벌써 3시가 넘어 있었고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 제 위에서는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선뜻 뭘 사 먹을 순 없었죠. 시중에 갖고 있던 돈도 별로 없었고 남편이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알 수 없는데 제 배만 채우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길거리에서 떨이라고 김밥을 가져가라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떨이라는 말에 홀랑 넘어가 그 김밥 한 줄을 사왔는데 당장에 먹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랑 저녁에 같이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꾹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과 다 식은 그 김밥을 나눠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 김밥 어디서 샀어? 안에 든 것도 없는데 이거 맛있네. 그렇죠.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밥에 무슨 양념을 했나? 아니면 우리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 김밥은 맛있네. 아, 자기도 김밥 잘하지 않나? 우리 연애할 때 종종 싸웠잖아. 그 김밥도 참 맛있었는데. 나중에 김밥 좀 싸봐.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김밥을 말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김밥을 좀 싸서 그 할머니처럼 밖에서 팔아볼까 싶었는데요. 그 할머니 김밥이 저에겐 아주 좋은 샘플이었죠. 안에 속재료를 많이 넣지 않아도 팔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되는 대로 계란치단과 단무지, 어묵 정도만 넣고 김밥을 말았는데요. 남편 아침도 그 김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건 지하철역 앞에서 팔기 시작한 김밥이 30분도 되지 않아 모두 팔렸다는 거였어요. 그때 확신했죠. 이건 되는 장사라고요. 아침에 급하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보다 싸고 좋은 아침은 없었으니 아주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첫 장사를 하던 그날은 제가 아주 운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의 생리를 알고 저도 그 경쟁에 끼게 되었는데 원래 내성적인 성격에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저였지만 먹고 사는 일이 걸리니 저 역시 조금 억척스러워졌어요. 오전에 김밥을 다 팔고 집에 돌아갈 생각에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가지고 간 김밥을 모두 팔았죠. 그리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저는 학교 앞에서 한 사람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분식점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길거리 장사와 크게 다를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컵볶이라든지 떡꼬치 같은 걸 사러 자주 왔고 분식점에서 장사를 할 때도 저는 매일 아침 김밥을 싸서 팔았네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점점 떨어지는 자신감에 술을 먹는 날이 늘었는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편이 하루빨리 마음을 잡길 바랬는데요. 다행히 제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잡더군요. 일단 저를 도와 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처음엔 김밥으로 시작해 옥수수도 찌고 만두도 빚어 팔곤 했는데 그래서 분식점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제법 가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비록 사는 건 예전 잘 살 때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밑바닥 생활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둘이 같이 장사를 한 지 2년이 조금 넘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노력할 때는 생기지 않던 아이가 어느 틈에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눈치챈 건 4개월이 접어들 때였는데 너무 신기하고
살짝 얼이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이 현실이다 보니 아이가 찾아온 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며 저에게 용기를 주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새벽이면 지하철역으로 나가 김밥을 팔았고 오전에 장사 준비를 해서 점심때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분식점 장사도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남편이 일머리가 좋고 사람들을 잘 대하는 편이라 저 없이도 타격 없이 장사를 잘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나 사실은 장사 체질인가 봐. 장사하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 특히 애들이 와서 맛있다고 사 먹는 거 보면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이런 게 보람인가? 라며 장사가 재미있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사업을 하던 사장님이라 저런 일을 어떻게 할까, 행여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저렇게 본인이 좋아하며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저는 태교까지는 아니어도 수월한 임신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한 달 빠르긴 했지만 무사히 딸을 출산했는데요. 아이 키우랴 장사하랴 또 살림하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말이 좀 느렸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유치원 원감님이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놀란 마음에 검사를 받고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앞이 캄캄하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저희 딸이 자폐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엄마인 제 탓처럼 느껴졌는데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사랑 주고 키우자고. 그래도요. 나는 너무 막막하고 무서워요. 엄마가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하면 쓰나. 엄마는 강하다는 말 몰라? 강해지라고. 나도 당신이랑 우리 딸 지키기 위해 강해질게. 당신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 우리가 우리 딸한테 방패막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행복할 순 있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었어요. 남편 말대로 저희 애를 지킬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으니 제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자폐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애가 다른 애랑 다르다 보니 엄마인 제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도 같이 장사를 하며 저희 부부는 전에 없이 더 끈끈하게 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렇게 10년을 고생하니 살림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전처럼 기사를 두고 도우미 이모를 둘 정도는 안 되지만 방 3개짜리 빌라도 샀고 분식점도 매출이 제법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던 김밥 장사는 그만뒀는데요. 먹고 살만해져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저희 딸을 데리고 남편이 근처 공원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딸이 다른 아이와 다르게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그에 반면 저는 주로 밤과 새벽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는 탓에 아침에 못 일어났고 그런 저와 딸을 위해 남편이 나서기로 한 거였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 아이가 그 시간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익숙함이라는 걸 선물했어요. 남들 눈에는 특이해 보이겠지만 저희끼리는 일상의 루틴이 생겼고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이라는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던 중 신기한 인연을 만났어요. 한 번은 남편과 분식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김밥을 말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오더니 뭐에 홀린 것처럼 제 손을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가만 보니 침이 꿀꺽하고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아이의 모습이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남루해 보였죠. 여자아이인데도 머리도 제대로 묶지 않았고 옷도 제대로 세탁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딸을 키우는 제 눈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도 아이가 배가 고픈 것 같으니 얼른 말던 김밥을 칼로 썰어 김밥 먹을래? 내밀었는데요. 아이는 금방이라도 먹을 것처럼 보였지만 먹지 못했어요.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오빠한테 혼나요. 어? 오빠? 근데 왜 혼나는 거야? 그때였어요. 제법 먼 거리에서 야, 너 뭐해? 하고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성인인 제가 들어도 제법 무서운 강압적인 말투여서 저까지 놀랐어요. 그리고 오빠다 하고 그 아이는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동생을 쫓아가는 남자아이,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아이의 모습도 여자아이만큼 참 안쓰러워 보였는데요. 남자아이는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딱 봐도 작아서 꽉 껴 보이는 바지를 입고 불편한 모습으로 자기 여동생을 쫓아갔어요. 그게 그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 근처 시장에 다녀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벌써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오빠라는 애가 참 무섭더라고. 아무래도 자기 동생이 남한테 음식 얻어먹는 게 싫은가 봐. 나도 사실 애가 하도 먹고 싶어 해서 떡볶이를 주려고 했거든. 근데 그 오빠라는 애가 못 먹게 했어. 아니, 왜 그런데요?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남한테 동정받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러게요. 우리 딸 또래라 더 마음이 더 가는데 아이가 저렇게 나오니 선뜻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일수록 자존심이 목숨 같을 거야. 그러니 괜히 어설프게 베푼다고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모른 척해. 모른 척하라고요? 아, 그래도 애가 또래에 비해 너무 말랐던데. 저는 그날 밤 그 아이들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저희 아이도 장애가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굶거나 하진 않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마음이 쓰여 그날은 저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여자아이는 가게로 오지 않았는데요. 지 오빠한테 얼마나 혼이 났을까. 거의 하루 종일 그 여자아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처음 사업에 망해 배고팠던 기억이 있기에 더 마음이 쓰였죠. 그리고 한 3일 정도가 지났을까?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 여자아이가 또 빼꼼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도 군침을 흘리며 제가 미리 몇 줄 싸놓은 김밥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떡하든 저 김밥을 좀 주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 저는 최대한 아이를 의식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새로운 김밥을 하나 말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넣는 밥 양보다 훨씬 많이 넣어서 김밥이 미어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 김밥을 말고 있을 때 아이의 오빠가 나타났고 남편 말대로 자기 동생한테 무섭게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너 또 여기 왜 와 있어? 진짜 오빠 말 안 들을래?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보는 것도 안 돼? 그래, 안 돼. 네가 거지야?
왜 남의 가게 앞에서 거지처럼 침 흘리고 있어? 나 침 안 흘렸어. 그리고 왜 오빠는 오빠 마음대로 해? 지난번에 오빠도 빵집 앞에서 한참 서 있었잖아. 그야 그건. 남매는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어요. 요 앞에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 둘 다 초등학생 같았는데 저는 얼른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려는 김밥을 조심히 썰어서 아이들 앞으로 가져갔죠. 저기 얘들아, 아줌마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아줌마다. 그래 안녕? 근데 있잖아, 김밥이 터져버렸어. 아줌마가 사실은 김밥을 잘 못 사거든? 터진 김밥은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아줌마, 음식 버리면 벌 받아요. 그치,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줌마 말고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김밥 이렇게 싸면 엄청 무섭게 화내거든. 정말요? 꼭 우리 오빠 같다. 우리 오빠도 저만 보면 하루 종일 화만 내요. 김예솔 너? 왜 맞잖아. 나는 거짓말은 안 해. 근데 그럼 이 김밥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니들이 가져가서 먹을래? 모양은 엉망이어도 방금 싸서 맛있어. 우와, 정말요? 김예솔, 안 돼. 저기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아무리 못 파는 음식이라도 돈도 안 들였는데 그냥 먹을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동생이 여기 와도 가라고 해주세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 오빠가 뭔데 자꾸 그래. 나 저 김밥 먹고 싶단 말이야. 도시락 먹었잖아. 그걸로는 배고프단 말이야. 그리고 김치밖에 없어서 맛도 없어. 저 김밥에는 계란도 있고 햄도 있단 말이야. 김예솔, 조용히 못해? 얼른 가. 조금 있으면 할머니 오실 텐데. 할머니 오시면 도와드려야지. 싫어. 오빠나 실컷 해. 저기 그러지 말고 아줌마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되겠니? 이건 아줌마를 도와주는 거야. 남자아이는 무엇 때문인지 아이답지 않게 경계심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애를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가게로 왔죠. 그리고 저는 꽤나 당황한 모습으로 그 김밥을 얼른 호일로 싸서 남자의 주머니에 쏙 넣었는데요. 부탁해. 싫으면 가다가 버려도 된다. 저렇게 말을 하고 아이들을 급히 돌려보느니 남자아이가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슬쩍 봤더니 아이들은 가고 없었는데요. 그 모습에 안심을 했죠. 저 아이들이 그 터진 김밥을 버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남편에게는 조금 전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그 모습을 가게 한켠에 있는 방에서 딸아이가 봤는지 엄마 방금 전에 거짓말했어 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웃음이 터졌어요. 재경아, 엄마가 거짓말한 건 맞는데 착한 거짓말이야. 저 애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 알아. 엄마는 좋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이 다 보고 있었구나? 그 여자애 웃었어. 그래? 저는 딸의 말에 안심했어요. 다음에 또 올까 싶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 터진 김밥을 먹고 요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무식하게 밥이며 속재료를 넣었는데 많이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이는 할머니에게 받아왔다며 저에게 꼬깃꼬깃한 1,000원을 주었는데요. 저는 차마 그 1,000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아이 자존심이 상할까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아이가 저희 딸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 쟤 봤는데?
라고 말했는데 저희 애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특수반이긴 했지만 오다 가다 저희 애를 남자아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에 대해 조금 알 수 있었어요. 키도 작고 말라서 한 4학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6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1학년인 줄 알았는데 3학년이라고 했고 저희 딸은 4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먼저 또 왔다. 안녕? 이라고 말했고 보통의 아이들은 한눈에 저희 딸이 자기들이랑 조금 다른 걸 알고 있어 얼른 도망치기 바쁜데 그 남자아이는 활짝 웃으며 안녕 하고 저희 딸의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머니 딸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아무래도 아줌마나 아저씨 없이 나가서 혼자 놀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많이 답답하겠다. 그럼 하루 종일 저기서 뭐해요? 블럭. 우리 딸이 레고나 블럭 같은 걸 좋아해. 퍼즐도 좋아한다. 아줌마보다 훨씬 잘해. 작은 조각도 잘 맞춘다니까? 우와, 짱이다. 나 퍼즐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 그럼 이따 동생이랑 와서 같이 해볼래? 네? 그건 좀... 왜? 바쁘니? 그게 아니라 남의 가게에 있기에는... 아이는 자기 행색을 의식하듯 목소리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옷이라도 한 벌 사서 입혀주고 싶었지만 태연하게 저는 또 착한 거짓말을 했어요. 아줌마가 부탁하는 거야. 네 말대로 우리 애가 혼자 저러고 노니까 심심하고 답답하잖아. 그래서 같이 좀 놀아줬으면 좋겠거든. 그치, 재경아? 저는 제 딸을 보고 눈에 힘을 팍 줬어요. 엄마 마음을 알아달라는 신호였는데 그걸 알아본 건지 저희 딸이 이라고 짧게 말했죠.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그 남매 둘이 저희 가게에 와서 저희 딸이랑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 터진 김밥을 만들어 아이들 앞에 내밀었는데요. 김밥이 또 터지고 말았어. 라고 너스레를 떨며 가지고 가니 남자아이는 눈치가 빨라 제 의도를 다 파악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지 오빠 눈치를 보며 침만 흘리고 있으니 아주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여자아이의 얼굴이 활짝 피면서 저에게 우렁차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희 딸은 깜짝이야. 큰 소리치면 안 돼. 예의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저희들이 모두 웃었어요. 저희 남편도 언제 왔는지 만두를 빚으면서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제 터진 김밥을 흉내내듯 만두 속을 꽉 채워 터뜨렸는데요. 아이고, 만두가 터져버렸네. 어쩔 수 없으니 니들이 좀 먹어줘라. 이건 못 팔아. 라며 딱 봐도 아이들 먹이려 연기를 하더군요. 그때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도 그렇고 아저씨까지 이렇게 음식을 못 만들면 돈은 언제 벌어요? 뭐? 그러게. 여보, 우리 좀 잘 좀 해봅시다. 그러게. 내가 손이 너무 커서. 그러는 당신도 만두 좀 잘 만들어봐요. 맨날 터트리고 이게 뭐야? 졸지에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드는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버린 저희 부부는 그날 서로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때 저희 딸이 엄마랑 아빠 또 웃어. 너랑 오빠가 오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계속 웃어. 라고 했는데 그날 기억이 좋았던 건지 아이들은 종종 저희 가게에 놀러 왔어요. 그야말로 저희 딸아이와 놀려고 왔는데 그러면 저랑 남편은 손이 바쁘게 터진 김밥과
터진 만두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젠 아이들도 저희 부부의 속뜻을 아는 듯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김밥과 만두를 먹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이의 할머니라는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역시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건네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들었다며 고맙다고 굽은 허리를 더 굽히시며 인사를 하셨죠. 저희는 아니라고 아이들이 너무 바르고 예쁘다고 조심스레 커피 믹스 한 잔을 내밀었는데요. 그때 그 할머니에게 남매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남매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아이들 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빚이 좀 많았는지 뭐 하나 건질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당신이 그 빚을 대신 갚느라 갖고 있던 얼마 없는 재산을 모두 탕진해 현재는 폐지와 고물을 주어 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애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잘 키우고 싶은데 당뇨와 혈압이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 보니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따라 울었어요. 아이들이 착하고 너무 예쁜데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 저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요. 할머니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왜 그렇게 손자가 딱 부러지게 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 이야기도 들으셨는지 과자 한 봉지를 내밀며 딸에게 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저희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어느덧 저를 이모라고 불렀고 저는 애들을 제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동정이 아니라 애정이라는 걸 강조하며 반찬 같은 걸 만들어 할머니랑 맛있게 먹으라고 주곤 했는데요. 아이들은 적어도 저희 부부에겐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가 가져다 주라고 했다며 가끔 배지밀이나 사과나 귤 같은 걸 들고 왔는데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3년이나 지났죠. 그 사이 저랑 남편은 남매들의 후견인으로 필요한 도움은 아이들 몰래 할머니를 통해 드리곤 했는데 남자아이, 그러니까 현우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식구들을 책임질 거라며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공장에 취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저랑 남편이 고등학교는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몇 번이나 현우를 설득했죠. 하지만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현우는 저희 부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그 남매 아이들과 마지막이었죠. 특히 저희 딸보다 어린 예솔이는 헤어지기 싫다고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었는데 여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 땐 가더라도 이건 가지고 가라고 멀쩡한 김밥들과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몽땅 꺼내 아이들 손과 호주머니에 억지로 넣었는데 그때도 현우는 괜찮다며 마다하려는 걸 제가 정말 억지로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오라고 어디 가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이들은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자꾸만 기다려지더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오지 않았고 그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럼에도 가게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했죠. 어쩌면 애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만들던 김밥이 터지기라도 하면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는데 이미 그 아이들은 정말 제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 사이 저희 딸은
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딸 나름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는데 그것도 쉽진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차별이라는 두 단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은 아이들 걱정하랴, 저희 딸아이 걱정하랴,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희 부부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고등학교를 마친 딸아이가 취직할 곳은 없었어요. 물론 학교와 센터에서 주선해주는 일자리가 있긴 했지만 그건 정말 교통비 정도만 나오는 수준이었고 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아이 곁에 있어줄 수 없을 때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저희는 그 돈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에 쓴 적이 없었는데 차도 15년 된 경차가 다였고 집 역시 처음 매매했던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대신 딸에게 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모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벌어도 걱정은 끝이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죠. 그건 바로 저희 부부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남매였어요. 이모, 삼촌,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너 설마 예솔이니? 현우고?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꿈만 같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 신수가 아주 환해졌는데 딱 봐도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반가운 마음에 가게도 얼른 접고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삼겹살 파티를 벌였는데요. 아, 이런 날은 삼겹살이 아니라 소고기를 구워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저희 삼겹살 좋아해요. 아마 예솔이가 제일 좋아하지? 아니거든. 나는 터진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 맞다. 우리는 터진 김밥이랑 터진 만두를 제일 좋아하지? 사실 요즘 그게 정말 먹고 싶어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게 뭐라고 참아. 언제든지 오면 줄 것을. 그나저나 할머니는 잘 지내시지? 건강은 하시고. 저는 궁금한 할머니 근황부터 여쭤봤어요. 워낙에 안 아픈 곳이 없던 양반이라 그것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침묵했고 저와 남편은 그 침묵이 무얼 뜻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는데요. 나중에 예술이한테 들으니 10년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지병이 많으셨고 연세도 있다 보니 병원에 가셔도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부부 생각이 났대요. 많이요. 이놈들,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그 큰일을 그럼 니들끼리 치렀어? 고모도 계셨고 큰아빠랑 큰엄마도 계셨어요. 그런데 차마 연락드리지 못한 건 제가 꼭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어서. 뭐? 너도 참 어릴 때부터 고집이 여간 세더니 그런 일에도 고집을 부려. 죄송해요. 근데 저 정말 성공한 모습으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솔이가 가보자고 할 때마다 겨우 참았어요. 진짜 우리 오빠 성격 이상하지 않아요? 저래놓고 장가는 어떻게 간대? 저는 지금도 예비 올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살지? 야, 김예솔. 왜? 내가 진짜 오늘 여기 오면서 이모랑 삼촌 가게 없어졌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럼 영영 못 찾을 거 아니야. 못 찾긴 왜 못 찾아.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지. 가족인데. 저는 현우의 말에 웃다가 잠시 울컥했어요. 네, 저희는 가족이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그걸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집센 현우가 얼마 뒤에 장가를 간다는 소식을 덩달아 듣게 되었는데요. 현우는 저희 부부에게 청첩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요, 진짜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부탁이 있는데요. 이모, 삼촌도 좋지만 이젠 엄마 아빠로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아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 여보. 그래, 우리 아들 너랑 예솔이를 우리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네가 우릴 모실 필요는 없어. 모신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요. 때 되면 우리도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고. 그럼 그런 거라면 언제든지. 그리고 제 결혼식에 두 분이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뭐? 비록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지만 저 알아요. 저희를 정말 아끼시고 챙겨주신 거요. 제 교복도 사주시고 저희 소풍 때면 일부러 도시락도 싸주신 거 할머니가 두고두고 갚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거야 우리가 좋아서 한 거고. 근데 우리가 혼주석에 앉으면 너랑 결혼할 여자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분들에게도 다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이모 삼촌, 아니 엄마 아빠 덕에 제가 이만큼 자랐다고 꼭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고요. 어쩜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가만 보면 우리 현우가 인복이 있어. 네, 그리고 혼주 자리를 부탁한 것도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저희 장인 장모님이세요. 좋은 날 같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번 여쭤보라고 하셨는데 겸사겸사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어머나. 저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엄마랑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물론 재경이 언니는 싫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경이도 싫지 않을 거야. 예솔이 얘기도 정말 자주 하거든. 니들이 그때 우리 재경이랑 놀아주고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재경이는 평생 그 기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아, 재경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다만 이젠 성인인데 아무래도 평범하진 않으니까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 아, 그렇구나. 오빠. 예솔이는 제 말이 떨어지고 자기 오빠인 현우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현우는 저희 부부 앞에 자기 명함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명함에는 대표라는 직함에 현우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세상에나. 그렇게 고등학교 보내려고 애를 먹었는데 그 현우가 회사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대견할 수가. 현우 네가 사장인 거야? 네. 뭐 그렇다고 아주 큰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한 5년 됐는데 그래도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요. 지금은 예솔이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그랬거든요. 재경이도 여기 와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요. 혹시 지금 재경이가 직장을 다니고 있나요? 제가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지만, 에이, 그래도 아니지. 우리 애가 다른 사람 몫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제조회사라 재경이처럼 손재주 좋은 사람한테 딱이에요. 거기에 재경이는 집중력도 좋고 융통성은 없어도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한테는 딱이죠. 그냥 경험 삼아 며칠만 다녀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재경이가 좋다고 하면 저희 회사가 정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아들이 하는 제안이 아니라 대표로서 하는 제안이에요. 저희 부부는 현우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물론 더없이 좋은 제안이었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라며 그날은 반갑게 두 아이와 헤어졌는데요. 나중에 재경이한테 물으니 자기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며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오빠랑 동생이 있는 곳이니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현우 말대로 며칠만 경험해보기로 했죠. 공장 같은 곳은 처음 보내는 거라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굳이 그대로만 해야 하는 자폐 특성상 일은 저희 딸에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딸 말고도 비슷한 장애를 가진 직원이 둘이 더 있었는데 특별 전형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딸만 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 딸은 정식 직장인이 되었는데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 역시 흔쾌히 현우의 결혼식 혼주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앉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아들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럴싸한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현우를 불러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죠. 받아. 결혼 준비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때 투성이지? 아니 이런 돈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야 떳떳하게 아들 결혼식에 가서 앉아있지. 안 그래 여보? 맞아요. 받아둬. 많이 큰 돈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보태.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인데 돈은 제가 드려야죠. 무슨 소릴. 우린 그냥 20년 전에도 그렇고 너랑 예솔이가 잘 살면 그만이야. 요즘처럼 우리가 행복할 때가 없다. 맞아. 사실은 니들이 그렇게 가고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 행여 어디 가서 굶고 있는 건 아닌지 나쁜 사람 만나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홀랑 가버린 니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아니? 근데 이렇게 잘 큰 모습으로 우리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요즘은 맨날 웃고 산다. 게다가 네가 장가까지 간다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 꼬장꼬장한 남자 꼬마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남자가 됐대? 엄마도 참 저한테는 두 분이 살아야 할 이유였고 성공해야 할 이유였어요. 꼭 잘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악 물고 검정고시 쳤고 공부하기 싫다는 예솔이도 엄마 아빠한테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남매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근데 나도 그렇고 우리는 니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이랑 똑같이 니들이 반가웠을 거야. 맞아. 니들은 그게 이유라서 참고 살았겠지만 우린 너무 긴 시간 동안 못 보고 살았잖아. 그동안 얼마나 니들 걱정을 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부턴 우리 진짜 가족답게 떨어지지 말고 살자. 앞으로는 니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같이 있는 거야. 원래 가족은 같이 붙어 있는 거다. 붙어서 한솥밥 먹는 게 가족이야. 네, 그래서 신혼집도 여기 동네로 알아보고 있어요. 예솔이도 아마 여기 동네로 이사 올 생각인 것 같던데. 아니다. 저희 그냥 다 같이 살까요? 아유, 됐다. 너는 신혼인데 그런 말은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원래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는데 우리 괜히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니냐? 에이, 우리 주연이 그런 애 아니에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한데요. 아 맞다. 주연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언제 가져오세요? 상견례는 이미 해버려서. 현우는 수줍게 자기 예비 신부를 저희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언제든 좋다고 했고 밖에서 만난 며느리는 현우 말대로 참 좋은 아이였는데요. 며느리를 보니
현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솔이는 저런 오빠랑 어떻게 사냐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예솔이도 둘이 천생연분이고 새언니가 자기 오빠를 잘 챙겨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하기사 어릴 때부터 참 남달랐던 녀석이었는데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저희 부부는 현우가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참 할 말 다 하는 귀여운 예솔이는 그 성격 그대로였는데요. 덕분에 요즘 저희 부부는 막내딸 애교에 늘 싱글벙글입니다. 재경이도 예솔이가 다시 와준 이후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말도 많이 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임에도 늘 나와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언니 챙기랴 저희 부부 챙기랴 요즘은 저희가 예솔이한테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떨리는 현우의 결혼식 당일에는 곱게 맞춘 한복을 입고 사돈의 손을 잡고 입장해 혼주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훌륭한 아들의 엄마 자리를 제가 해도 되는 건지 하늘에 계시는 아이들의 친부모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셨다면 저희가 아닌 그분들이 이런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생각에 저는 또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그때 가슴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저 아이의 친엄마이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벌개진 눈으로 말했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다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연신 환호성을 지르며 예솔이도 자기 오빠와 새언니의 결혼식을 축하했는데요. 언젠가는 신부의 혼주석에도 앉게 될 텐데 저 철부지 딸을 또 어찌 시집을 보낼까 그런 앞선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늦게 다시 만난 아이들이라 최대한 오래오래 제 옆에 두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솔이는 멀쩡한 지집을 두고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남편이 예솔이한테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라 하루빨리 예솔이를 집에 들이고 싶었는데요. 예솔이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음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다행히 방이 안에 남아서 그 방을 예솔이가 쓰게 했죠. 그렇게 저희는 꽉 찬 집이 되었고 늘 수다와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분에 넘치게 행복했어요. 이건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었는데 그러다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그날은 소고기를 굽고 잡채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 예솔이가 말했어요. 엄마, 터진 김밥 그거 해야지. 그게 메인인데. 저는 그 소리에 그게 왜 먹고 싶냐고 했는데요. 엄마,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야, 터진 만두도 있어. 아빠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넣었는지 알아? 알지. 그래서 그런가? 나는 뭐가 됐든 막 터진 게 좋더라. 꽉 차서 넘치잖아. 그렇게 메인인 터진 김밥도 싸고 남편의 터진 만두도 찌고 한 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현우도 그렇고 예솔이도 그렇고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 그것만 연신 먹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보기가 좋은지 그때 터진 김밥을 쌀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어요. 만약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 아이들을 그냥 보냈다면 이런 인연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느껴졌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재경이까지 온 식구가 한자리에 둘러앉으니 저희 거실이 정말 꽉 차더군요.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런데 현우가 또다시 저희에게 통장을 내밀었고 저희 부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예솔이가 그 통장을 냉큼 집어 제 손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엔 3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게 뭐니? 제가 거기에 0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대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우 싫다. 무슨 도로 가져가.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원래부터 드리고 싶어서 모은 돈이야. 거기에 내 돈도 좀 있다. 아니 니들은 우리가 뭘 해줬다고 이런 걸 줘. 뭘 해주긴요. 살게 해줬잖아요. 저는 그때 어른들이 다 싫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저도 싫고. 근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희망을 줬어요. 살아도 되겠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했어요. 아마 그건 예솔이도 그럴 거예요. 우리 오래 헤어져 있었지만 한시도 엄마 아빠 잊은 적 없어요. 나는 오빠한테 말 안 했지만 가끔 엄마 아빠 가게 앞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 그때마다 아,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돌아왔지. 니들 정말 새 식구도 있는데 비행기 좀 그만 태워. 아니에요. 저는 하도 얘기를 들어서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좋은 남편도 못 만났잖아요. 저도 앞으로 며느리로서 두 분께 잘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야말로 그렇죠. 잘 부탁해요. 우리 앞으로 편하게. 가족이니까. 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그게 얼마 전 일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준 돈은 차마 쓸 수 없어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나중에 현우와 예솔이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저희더러 마치 은인이라도 되는 양 저렇게 많은 걸 베풀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해준 것은 없어요. 모두 아이들이 한 일들이죠. 그저 저희 부부는 배고픈 아이들 어떻게든 먹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작은 호의가 너무 큰 은혜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돈보다도 아이들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저희 역시 받은 것이 많아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차 새 아이들과 며느리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갚아갈 생각입니다. 요즘은 재경의 걱정도 덜하고 있어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 생긴 것도 맞지만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함께 있어줄 가족이 있으니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대가족이 되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테이블이 꽉 찹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나면 귀여운 식구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세상엔 우리 부부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 저희 인생도 행복으로 꽉 찼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쁜 막내 예솔이도 자기 오빠처럼 좋은 짝을 만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시집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제 옆에 두고 싶거든요.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무슨 복에 이렇게 잘 살고 있나 하고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간을 잘 버텼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지금 이 순간 힘든 일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끝도 없는 터널도 결국엔 끝이 있고 원래 동이 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금방 예쁘고 찬란한 해가 뜰 테니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처럼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처럼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보상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이상 제 자랑 섞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